안녕하세요. 미적수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함께 수다를 떨어보려고 만났고요. 기린입니다. 네, 저는 더덕입니다. 기피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닐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요. 네. 렘브란트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멤브레인 필터는 아는데. 멤브레인? 네, 멤브레인이군요. 그렇죠. 멤브레인. 이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고 막 일식하신데. 네. 더덕님. 최더덕님. 오늘 엉망이네요. 괜찮아요? 최더덕님. 네. 어떻게 렘브란트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렘브란트는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그림에서 딱 하나 기억나는 게 하이라이트가 확 있고 어둡게 옆을 다 처리했던. 맞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반나신의 모델이 이렇게 어디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화가로 손목을 이렇게 꺾나요? 아 이렇게 안 꺾었나? 이거는 웨딩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시키죠. 이렇게. 하여튼 그 그림 하나만 기억나요. 네네. 네. 근데 맞아요. 렘브란트도 이런 손 있어요. 네. 렘브란트 제가 왜 생각이 나서 갖고 왔냐면 네. 지난번에 미적수다 할 때 그 증명사진, 인물사진 찍는 이야기 그때 한번 아짱님이랑 기피디님 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의 시작이랄까? 기본.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해요. 네. 그 인물의 얼굴의 굴곡이나 이런 가장 뭐랄까? 표현이 어렵네요. 부각되게? 아니면 그냥 멋있게? 그러니까 제 느낌은 멋있게인데 막 디테일하게 다 나온다기보다 잘 나오면서 느낌 있게 좀 약간 이런 거. 네. 고급스럽게. 요즘 잘 없잖아요. 길 가다 보면 예전에는 사진관이 있었고 그 중에도 고급 사진관은 그 가족 사진, 증명 사진 이런 것들이 되게 딱 그 뒷배경 어두우면서 조명 들어가 있고 맞다.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반듯한데 뭔가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자세. 맞아. 네. 그리고 사진 찍는 그런 사진 있기 전 초상화. 이 사람이 그렸죠. 그 전에도 있지만 이분은 특히 최더덕님, 더덕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조명을 참 잘 사용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의 조명이 있었어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림 뭘 제가 넣었을까요? 네, 이건 너무 심하게 어둡나요? 와, 이거는 조명을 일반적이지 않게 때렸네요. 뒤통수에서 때렸죠? 네. 조명을 때렸다기보다는 그냥 어딘가 앉아있는데 빛을 등지고 앉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근데 모르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최신 스타일이에요. 최신 퍼머인가요? 네.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20대 분들, 맞아요. 세련된 20대 분들의 헤어스타일. 그러네요. 이분 화가니까 세련되게. 많이 앞서가셨네요. 네. 되게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뭐 종교화도 그리시고 뭐 그 시대에 이제 잘 나가는 화가였기 때문에 주문받아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리고 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진행을 오늘은 이분의 자화상을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화상을 너무 많이 그렸어. 왜 그럴까요? 연습하려고? 모델이 없어서예요? 난 자뻑이거나 막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맞는 얘기 하셔가지고 스터디도 있는 것 같아요. 자뻑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잘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중에도 이분은 그냥 눈, 코, 입 잘 그리는 거 이상 잘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림들을 보면서 이제 또 한번 생각해볼게요. 완벽주의자시구나. 요거 다음 것도 같은 시기예요. 이게 언제냐면 한 22세 정도. 그래서 얼굴이 풋풋하다. 그렇죠. 애때죠. 이분이 1606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되게 오래되신 분이네. 17세기.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렘브란트. 이름이 왠지 저쪽 유럽 서쪽 끝. 렘브란트 하르멘스 존 판레인.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벨기에, 네덜란드. 그쪽일 것 같아. 네덜란드. 잘 찍는다. 지난번부터 북유럽 쪽에 강하십니다. 그 이름 독특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이 사람이 그 방앗간집에서 태어났대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저렴하고 제분업자.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그 엄청 큰
부호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지? 유지. 나만 몰랐어. 네덜란드에 막 풍차 돌아가면서 이제 맞아요. 밀가루를 어. 빻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 정미소 이런 데 갖고 계신 분들이 부자였죠. 유지였죠. 그치. 그래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이분이 이게 있는 집 자식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밀가루를 만들고 엄마는 빵을 만들고. 와. 제분업자, 제빵업자. 와, 거대 기업. CJ다. 그렇죠. 뚜레쥬르. 그렇지. 제1제당. 설탕은 안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이 집에 자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9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10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만큼 어쨌든 오. 쭈루룩 있는 형제 중에 밑에 쪽. 아. 8째인지 9째인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와, 자유롭게 컸겠다. 그렇지. 그렇게 태어났으나 자식이 많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 네. 그래서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 오. 고급지네. 그렇죠. 라틴어를 배웠으면 고전을 배웠고 그렇지, 그쵸. 그리스어를 안다는 거래요. 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소양이 좀 갖춰져 있었을 것이고 네. 일찌감치 대학 14살에 대학을 갔다 그러는데 이게 왜 똑똑해서 그 그런지 당시는- 이 당시는 그 당시는 그런 좀 거예요? 빨랐으니까. 네. 그래서 14살에 이 사람이 레이덴이라는 지역 암스테르담 근처라고 해요. 거기 레이덴 대학에 철학과를 들어갔대요. 아. 그러나 관심이 없고. 아. 그러나 이 철학과라는 게 그래도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만 그리고 다니니까 부모님도 그냥 그림 그려라. 오, 집안 부잣집의 분위기 좋다. 막내 아니면 끄트머리인데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네. 미술학교 같은 데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 같은 곳에 간 적은 없지만 이탈리아에 유학하고 돌아오신 선생님들께 수학을 그러니까요. 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딱 이태리가 르네상스 뭐 이러면서 한참 좋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창 그 동네에 막 이태리도 좋았고 네. 암스테르담은 또 암스테르담대로 좋았고 네. 바로크 미술이라고 하는 화풍이 되게 유행을 하면서 바로크가 어떠냐면 딱 그런 조명 아까 얘기했던 그 조명 극적인 조명이 있으면서 되게 웅장하고 사람을 그려도 되게 덩어리감이 막 나게 근육도 불룩불룩하게 막 그렇게 그리는 그림들이 유행하던 때예요. 근데 사람 뭔가 약간 연극적인 효과가 좀 슬슬 나던 그런 그림들인데 그런 이제 바로크 시대에 그림을 시작했죠. 그런 그림을 배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바로크를 완성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바로크 음악가 얘기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핸델인가? 핸델금 작곡 그레텔이 생각나서. 아, 네. 죄송해요. 멤브레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제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다음 그림도 아마 같은 시대일 거예요. 네. 이때 젊을 때는 네. 빛을 연구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는 아직 그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직전이죠. 22세 그러니까 1628년 22세에 그렸던 자화상들 지금까지 보셨는데 네. 그럼 뭐 1년만 지나도 이제 약간 그 조명이다 싶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잘 그렸다. 요것도 22세요. 근데 너무 잘 그려요. 네. 네. 너무 잘 그려요. 아까 그 좀 전에 그 자화상 네. 바로 전에 거기는 살갗의 분홍빛까지 다 보일 정도로 네네. 하나하나 너무 잘 그려. 네. 표정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네. 저거예요, 저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지금의 심리나 품성 같은 것도 좀 느껴진달까? 너무 그냥 진짜 사진 같은. 네. 요즘 왜 필터 씌워서 인물한테 딱 초점 맞추고 뒤에 흐리는 저렇게 나온다. 그죠? 딱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진이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의 한계를 넘어서 화가가 그리던 것처럼 필터를 씌우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에요, 이것도? 네. 느낌 되게 다르네. 그러니까 머리를 좀 빗었나? 그것 그러니까 따라 아까 표정. 표정이랑. 표정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지금은 아예 이렇게 막 젖히면서 웃고 있는 자세를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사람이 사실 되게 찡그리고 있거나 인상 쓰고 있거나 예민했을 때의 표정과 되게 해맑게 웃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봇이셔가지고 이런 느낌. 확대한 거군요. 눈탱이를 맞았는지 핑크색이지만 네, 이게 이 피부 표현이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약간의 혈색. 빛을 그러니까
얼굴을 완전 정면에서 그리지 않아요. 살짝 아. 한쪽으로 틀어요. 네. 그리고 빛을 한쪽 방향에서 줘요. 네. 지금 같으면 저 인물로 쳤을 때 오른쪽에서 빛이 오고 있죠. 네. 그랬을 때 코 그림자가 지는 왼쪽 방향. 네. 여기에 눈 아래쪽에 삼각형의 빛이 생겨요. 그게 렘브란트 조명이에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그 각도로 조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각형의 볼 윗부분 아래쪽은 다 이제 어둠으로 밀리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인물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더 잘생겨 보여요. 아, 그러네. 예전에 이렇게 안 그렸어요? 이전에는 네. 왼쪽이죠. 왼쪽 편을 저렇게 어둡게 만들지 않죠. 맞아. 전체적으로 얼굴이 다 보이죠. 그쵸. 최신 그 방송 이 조명 때린 것처럼 다 보이게 다 얼굴이. 사방에서 다 조명을 때린 걸로 가정하고 그렸단 말씀이신 거죠? 왜냐면 얼굴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 있게 보다 얼굴이 잘 드러나게 생긴 게 잘 나오게. 근데 저 그 눈 밑에 그 네. 다크서클을 지우면서 역삼각형으로 빛이 딱 떨어지면 얼굴이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그리고 같아요. 왜 좌우가 되게 비대칭이 물론 그림에서 그걸 다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네네. 있지만 네. 한쪽만 보여주면 나머지 어둠은 자연히 대칭으로 상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맞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더 이상적인 얼굴로 상상하게 되는 부분도 그리기가 있잖아요. 귀찮아서는 아니고. 저것도 쉽진 않습니다. 안 저걸 그려봐서. 안 그렸지만 어둠에서 자연스럽게 묻는 것도 쉽진 않아서요. 예, 그려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해합니다. 그리고 저 목에 있는 깃에 빛이 떨어지는 게 반사되는 디테일 같은 것도 많이 묘사를 다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데 진짜처럼 보이는 저게 진짜 기술이잖아요. 네네. 렘브란트 저걸 정말 잘해요. 아. 옷 같은데 뒷 배경이나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건 정말 이렇게 막 얼버무려 버리는데도 멀리서 보면 다 진짜 알 수 같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인파스토기법이라고 하는 그 고흐갓은 덩어리치게 약간 물감 묻히는 거. 그거는 네. 워낙에 덩어리를 심하게 발랐죠 막 맞디에. 좀 쳐 바르다고. 네네 맞아요. 그게 가장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동생이 근데- 고생했겠네요. 네, 많이 물감 고생했죠. 바르라고. 돈 그쵸. 많이 들었죠. 네. 근데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물감 덩어리가 싹 그냥 붓이 지나면서 덩어리가 얹히는 걸 그대로 살리는 거를 이분도 많이 써요. 굉장히 그러니까 물감 자체도 입체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멀리서 일부러 볼 때의 확대를 느낌은? 얼굴들을 확대를 좀 네. 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쌍꺼풀이 진하시네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그린 거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 같아. 턱이 길어. 네. 그죠, 왕가의 사람 같죠. 네네. 네. 이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되게 상업이 발달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이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했는데 이제는 좀 일반인 가운데도 부르주아들이 그렇죠. 내 그림을 그려라. 돈을 주면서 의뢰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22세 그때 지나고 23세만 돼도 이제 렘브란트 조명이 나타나면서 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23살인데. 진짜 빨리 성공했구나. 누가 봐도 잘 그리니까 네. 의뢰가 많이 들어오다 보면 나도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려야 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조수도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제자가 이미 그때 여러 명 있었는데 25세 정도 됐을 때 아버지가 사망하신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고향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젊은이가 당차게 제자들을 데리고 암스테르담 메인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된대요. 네,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화가로서 그림을 주문 받아서 그려주는 일을 시작한 거죠. 저분 들고 있는 게 주문서야? 제작 주문서 뭐 이런 걸까요? 저 털 디테일 보여요? 보여요. 장난 털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네. 털. 저거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이 진짜 사람이 붙인 거 아니야? 옷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더 그렇긴 하지만 네. 얼굴을 디테일하게 그리지 옷을 저 털을 저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나 그릴 줄 알아?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스 루치입니다. 니콜라스 루치의 조상아인데요. 네. 니콜라스가 뭐 꼭 왕이나 성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졌겠죠? 네.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 모피상. 그 털을 더 디테일하게 잘 그렸겠죠? 그러네요. 저 주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모피를 디테일하게 그려라. 네. 붓이나 보이게. 근데 저 자세도 옆에 의자인지 뭐 탁자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가구가 있고 팔을 살짝 걸친 자세. 그러네. 되게 품이 있고 있어 보이죠. 네. 저게 왕들이 하던 자세래요.
왕의 조상아를 그릴 때. 그래서 최근에도 증명사진 찍을 때 저런 느낌으로 찍는군요. 있어 보이게. 아. 그 찍어주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찍히는 사람은 사실 그러고 싶잖아요. 찍어준 사람도 이제 그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그림이 잘 팔리고 일찍이 빵 하고 터졌던 젊은아가 였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건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사실 렘브란트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의 일생을 쭉 보면서 굉장히 뭐 빛의 뭐 연금술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빛뿐만이 아니라 이제 빛과 어둠까지를 잘 다룬다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저의 가치관을 밀어 넣어서 네. 되게 음과 양의 조화와 순환의 원리를 이 사람은 이미 일찌감치 깨달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제 피셜이지만 아무튼 근데 이 그림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태극 모양 같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계단을 그렇게 썼네. 눕혀놓은 네. 느낌으로. 뭐 저런 그냥 공간이었겠지만 네. 저걸 선택한 것도 작가의 역량이니까요. 그렇죠. 저게 저런 그림, 저런 그 빛과 그림자가 영화 속에서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 속에서도 저런 대비를 일부러 두는 경우들 많이 아니면 쓰죠. 그렇죠. 맞아요. 조명을 저렇게 때리는 경우도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이런 렘브란트의 조명이 뭐 물론 바로크가 약간 연극적인 조명이기는 해요. 그래요? 그 흐름 안에서 이 사람은 더 극적이고 그다음에 더 그 힘을 주고 빼는 걸 자유롭게 그러니까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인물에 포커스 줘야 되는데 조명을 정확히 잘 주고 그리고 사람의 이 감정과 심리를 담은 표정 그러니까요. 묘사. 네. 저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의 마음이 저럴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밝은 데 있는데 저 마음 속은 깜깜한 건지 뭐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니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죠. 근데 제목은 이제 제목이 있더라고요. 명상에 잠긴 철학자인데 누가 붙인 건지를 잘 몰라서 렘브란트 그림도 나중에 붙여진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명상에 잠긴 철학자란 제목이고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철학자의 깨달음의 순간이거나 그를 또 깊이 더 사유하기 위해 들어가는 내면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오른쪽 끝에 사람이 하나 있네요. 맞아요. 네. 되게 그러네. 작은 불빛이 있죠. 비교가 네, 되게. 네. 네. 저거 일부러 비교를 한 건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러네요. 해요. 네. 거기다 괜히 그려놓진 않았을 철학가 테니까. 나왔잖아. 철학가. 그러니까 딱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모델이 있었을 리는 없고 그냥 그 느낌을 그린 게 아닐까. 이 그림은 크지가 않아요. 제가 딴 그림들 사이즈 솔직히 잘 안 찾아보고 와서 모르는데 이거는 뭐 A4 용지보다 조금 큰 정도. 네. 28cm, 34cm 정도니까. 진짜 작은 그림이구나. 작은 굉장히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리신 거다 그렇죠. 그러면. 네. 요것도 자화상입니다. 이게 이제 요 즈음에 자기 자화상. 아까는 되게 앳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의상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당당한 느낌. 네. 그리고 토실토실하세요. 네. 26살. 한창 잘 나가는 청년. 그러니까 네. 제자들도 많고. 얼굴도 하얗고 반딱반딱하면서 그러니까. 영민한 눈빛. 영미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뭐 하여튼. 근데 진짜 얼굴을 일부러 그런 거겠죠? 얼굴이 저렇게 많이 변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화상을 지금 4개째인가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다 달라요. 표정이 다 달랐어요. 앞으로 더 바뀔 거예요. 그래요? 나이 들면 원래 사람이 나이 들면 특히 남자분들 더 얼굴이 많이 바뀌잖아요. 제가 그렇던가요? 많이 바뀌었죠. 아, 네. 거울을 안 보셔가지고. 전 젊을 때를 못 빼가지고. 근데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은 것과 네. 나 지금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싶은 좀 더 미화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쪽인가요? 전 제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한창 잘 나갈 때, 한창 젊을 때. 어깨뽕이 좀 들어갔군요. 네.
인간으로서 남성으로서의 본인 최고일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걸 좀 일찍 맞이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해져요. 뒤에 엔딩이 어떻게 될지. 이쁘게 그렸죠? 네. 네. 뒤에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 퀼프 박사의 해부학 수업이라는 그림이에요. 그 자화상 그렸던 같은 시기입니다. 네. 이게 한창 잘 나갈 때 그린 거고 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해부학 수업 그림을 그리다니 약간 우리가 와. 생각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뭐지? 팔에 뼈가 다 나왔네. 그쵸? 네. 근데 이거는 의뢰받아서 그린 그림인 거고 그 당시 네덜란드의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그림이에요. 정말 적나라하게. 이것도 해부학 수업에 대한 그림이에요. 네. 가운데 보면 시신이 누워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몰려서서 있죠. 네. 해골도 있고 막 그런데 이 사람 몸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게 표지구나. 네, 1543년에 쓰여진 안드레아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젊어. 28세의 파도바 대학 교수 시절에 이 책을 출간했대요. 근데 이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린 거래요. 그 사람이? 네, 약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말. 그 책이 663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300개의 인체 묘사를 본인이 다 해가지고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천재네요. 그래서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로 불리고 그러네. 이 사람 벨기에 사람인데 지금도 의대생들은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인지는 의대생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네. 저때 저런 붐이 확 일었던 이유가 뭔지도 궁금은 하네요. 해부학이 갑자기. 과학 이때가 이 북유럽이잖아요. 네네네. 이 벨기에 사람이거든요. 이때 신교 같은 거 좀 생기면서 약간 과학 이성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게 한물가 싹 지나가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 실제적인 과학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이 생기던 시기래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 전에는 뭐 유희랄까 별게 없으면 이제 성당이나 거기에 가면 뭐 이렇게 왜 장식들도 많잖아요. 네네네네. 뭔가 시각적인 볼거리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좀 즐긴다고 하기 뭐하지만 그나마 그런 걸로 이제 여가를 보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부학 극장이 있었대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가듯이 주말에 저녁 먹고 뭐 이렇게 가족끼리 연인끼리 가듯이 저런 해부학 극장에 돈을 내고 관람하러 해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대요. 저도 이 그림 때문에 찾아보다 알았어요. 신기하다. 17세기, 18세기 네덜란드 이런 데는 영화관 가듯이 정말 관람을 했대요. 이 당시에 이 해부를 누가 했냐? 이발사. 그치. 맞아요. 그때 설저리라는 그게. 그래서 그 당시 외과 수술을 이발사들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발사들이 하는 거고 그거를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보여주고. 거구나.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즘으로 치면은 그거네요. 그 의료 수술할 때 공개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약간 색깔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맞아요. 되게 신기하네. 근데 이게 이제 해부학 극장이라는 그림이에요. 바르톨로미스 돌렌도라는 사람이 1609년에 그린 이제 그림 렘브란트보다 훨씬 앞서인 거죠. 이게 제대로 딱 극장 모양이죠. 그러네요. 그러네. 다 둘러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아까 그림도 그렇고 배를 복부를 개복을 해놨는데 그 순서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 렘브란트가 가장 그 사실에 기초하여 팔 부분을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더 와닿죠. 개복을 한 게. 근데 이제 렘브란트는 어쨌든 그 사실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그림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뼈들 쫙 그 전시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것도 당시 이렇게 유행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런 거는 좀 그림이 느낌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일반인들이 본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느낌 다르거든요. 마치 뭐 가르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거는 당시 길드가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발사들의 집단인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주문받은 그림이라는 거죠. 얼굴들이 하나하나 되게 잘 나와 있죠. 아, 그러네요. 네. 단체 사진이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길드라는 게 전문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그렇게 뭔가 조직이 되면 자랑하고 싶고 우리 그룹 괜찮아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우리 건물 있으면 거기 1층에 좀 크게 붙여놓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그림을 주문을 많이 했대요. 개인이 나의 초상화를 그려줘라고도 하지만 이런 집단 초상화도 많이 의뢰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 초상화가 16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북유럽에서 유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단체 초상화. 네, 이런 뭐랄까 이발사인지 모르겠으나 이 집단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 초상화도 많이 그려졌다고 해요. 네네. 신기하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을 계속 보다가 이건 누구 그림이냐면 빌렘 반데르미어 박사의 해부학 수업이란 제목이고 네. 미켈 얀즈 반 미르벨트라는 익숙지 않고 어려운 그림 잘 그렸던 사람의 1617년 작품인데 느낌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네. 여기서는 시체의 팔을 이제 자르고 있고 조명의 끝이 그 시체 쪽으로 좀 가 있다고 해요. 네.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내 얼굴 증명사진 이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시체에 해부되고 있는 그 부분을 잘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증명사진 느낌보다는 이 순간의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렘브란트는. 네.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다음 그림하고 봤을 때 이게 주문받은 그림이라면 주문자는 어떤 그림을 더 좋아했을까요? 주문자는 지금 이걸 좋아했겠네요. 내 얼굴 잘 나온 거 좋아했겠죠. 그래서 렘브란트 우리가 보기엔 되게 훌륭한 그림을 잘 그렸는데 주문자들은 막상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는. 내 얼굴 왜 옆모습이야? 뭐 그러니까, 내 얼굴 왜 조명이 없어? 뭐 이런 느낌. 조명 좀 제대로 때려봐. 뭐 이런. 주인공이 마치 시신. 그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눈이 딱 글로 가버리니까 여기는 전 그림이 전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카메라 쪽, 그러니까 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은 시신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명이 어디를 비치느냐,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포인팅 해주는데 그게 다르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자화상이에요. 이 시기였고 이게 이제 보면 자화상인데 뭐가 많아요. 뭘 막 들고 있고 쓰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연세도 좀 되신 상황인 것 같고. 나이는 그새 조금 들긴 했는데 들어봤자 28살. 굉장히 중후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칼 같은 것도 하나 들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게 칼을 지닌 동양 권력자로서의 자화상. 뭐 이런 거를 역할극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자기를 거의 왕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사람 되게 잘 나간 게 뭐였냐면 요 그림을 그리던 이 해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6살인데 굉장히 명문가의 여성이었던 거예요. 잘 나가는 화가니까 그런 여성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이 와이프는 교육도 받은? 네네. 언어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 문자, 그러니까 문맹이 아니었던 교육받은 교육받은 여성이었고 돈도 많고 그래서 아주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런 그림을 뽕이 잔뜩 들어가서 자기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와이프까지 돈이 많은 분이 오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갓 어디 경매장 같은 데 다 다니면서 갖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주변에 소품으로 놓고 그릴 만한 것들을 포함하여 나에게 문화적으로 자극을 줄 만한 막 저 이상한 나라 먼 곳에서 온 것들 이런 거 동양의 물건들 막 다 사고 뭐 다른 화가의 그림도 사고 뭐 돈을 펑펑 쓰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옷과 칼을 들고 그렇지. 그림을 그린 거네. 네네네. 나 이런 거 샀어 이런 거.
삭기도 하고 나 잘났어. 나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표정도 더 근엄하게 짓고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컨셉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은 계속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위쪽에 사인이 있어요. 렘브란트인데 저걸 잘 보면 T 끝에 T 앞에 D가 있거든요. 네. 근데 렘브란트를 그냥 원래 쓰면 저 D가 없대요. 근데 저거를 이제 자기가 자기 사인할 때만 저 묵음인 D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рем브란트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성으로 사인을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성을 얘기하거나 자기 이름과 성을 얘기하거나 이러는데 자기는 이 사람은 그냥 세례명만 띵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도에서 한 거였냐면 라파엘로,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네, 이태리 거장들이 그게 세례명이었던 건지 하여튼 그렇게 딱 그것만 이름만 남겨져 있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그쵸.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만 이름이 전해졌나 봐요. 나 동급이야. 굉장히 양의 양을 음양이라고 했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에 상황도 네. 좋았거니와 본인 자신의 프라이드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시대도 잘 만난 것 같고. 그런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선술집의 방탕아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고 요 29살 결혼하고 다음 해죠. 네. 저 여자는 누구냐면 본인의 사랑스러운 와이프 지창구를 많이 가지고 네. 사스키아라는 젊은 아내입니다. 근데 이제 컨셉을 자긴 술집에 놀러 간 돈 많은 이제 방탕한 이런 애고 예, 술집 여자로 그래서 막 엄청 길다랗게 생긴 희한한 잔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서 막 신나서 돌아보면서 나 여기 있어 이리 와 막 이렇게 부르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네. 모자 봐요. 엄청 화려한 거 막 쓰고 막 이 소매도 엄청 넓어가지고 저게 다 이제 부유함의 상징이었겠죠. 조선 시대에도 이 소매 그 길이를 제한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하도 길게 들하고 다녀가지고 맞아요. 그 느낌이 저기도 있었군요. 그런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네. 네. 천이 많이 들어가는 거. 나 돈 많아. 있어 보이는 펄럭거리면서. 네. 이거는 이제 100년 전 복고풍 의상을 입은 모습. 이런 것도 비쌌겠죠? 100년 전 거 뭐 이런 거면? 그쵸. 네. 코스프레를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역할극을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컨셉을 잡고 그 컨셉 안에서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그림을 표현해내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자기를 많이 그린 것도 신기하네요. 물론 의뢰받은 거는 상대방을 그렸겠지만 자뻑이 있긴 있는 것 같죠.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애칭이라고 동파나 기법으로 네네.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파나 작품도 많이 하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물론 뭐 다 유명하지만. 그러니까 요때까지 요즘이 최고로 멋진 자신을 우아한 귀족처럼 그린 거고. 요 뒤부터 아니란 얘기네. 네. 너무 예리하시단 말이에요. 이 그림도 너무너무 좋죠. 네.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건 동파나 이거는 유화. 네. 너무 멋있죠. 되게 잘생기게 그렸죠. 내가 봐도 내가 잘생겨 보여. 막 이렇게 느꼈나 봐요. 와이프도 그런 얘기 해줬을까? 그건 네.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안 그래도 와이프 얘기가 나왔는데 와이프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결혼하고 이제 임신을 계속 하는데 2년 간격으로 네. 아이를 낳았는데 유산. 죽고 나는 아들 낳는데 죽고 딸 낳는데 죽고 딸 낳는데 또 죽고 이런 아이고. 식으로 그러니까 막 선술집에 방탕화를 막 그리고 막 잘 나가고 자기 자상을 막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 와이프는 계속 자식을 낳는데 죽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렇게 되게 막 좋은 모습만 그리고 있는 건 약간 그걸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왜냐면 어쨌든 티구나. 자기의 자손이 자손이 태어났는데 죽었으면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은 좀 T인가 봐요. 자기 세계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1년 이 사람이 35 정도 됐을 때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약했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애가 8개월인가 됐을 때 사스키아가 사망을 하죠. 와이프가? 와이프 되게 어렸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계속 유산을 하고 이게 뭐 아이가 약했으면 뭐 산모도 약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게 반복되면서 이 몸이 약해졌는지 뭐 마음고생이 스트레스가 됐는지 알 수는 없는데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계속 유산이 아니라 낳은 아이가 죽으면 그것도 더 큰 고통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이즈음에 최고의 그림이 나와요. 그림에서는. 네,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하고 뭐 전 세계 뭐 3대 걸작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건가 야경꾼인가?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네네. 야경꾼이라는 게 야간 순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게 네. 야간이 아니래요, 원래. 야짤 그냥 순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 이제 그림이 네. 유화로 그려놓고 위에 이제 뭘 바니쉬가 그때도 있었나? 하여튼 뭘 발라놓고 하는데 이제 그런 오일리한 재료들이 산화가 되거나 이래서 때가 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검게 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제목을 붙이는 사람들이 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야경꾼이라고 붙였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원제가 있는데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라는 제목이 민병대. 네. 민병대가 뭔지 아시나요? 민간에서 만든...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게 지위가 높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네, 자발적으로. 네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예비역이라고 민방위. 그러나? 약간 그런 민방위는 군대 안 갔다 와도 해요. 저 재수할 때 민방위 갔었어요. 그랬군요. 네. 되게 프라이드가 높고 막 이래서 우리로 치면 딱 느낌이 와닿는 게 뭐였냐면 해병대 전우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좀 그렇네. 네. 베레모가 아니어서 네.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길드 같은 느낌. 나라를 내가 지금 군인 아니지만 내가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사회 봉사하고 있어. 우리 이런 훌륭한 집단이야. 약간 이런 걸 또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이것도 주문받은 그림이겠죠.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저런 단체 사진 기념 촬영을 필요로 하던 맞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진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승총 부대였고 딱 출동하기 직전에 이제 막 바삐 이제 출동이야 준비해 했을 때 이제 막 부산하게 뭐 이런저런 걸 준비하는 모습이래요. 북을 챙기는 사람, 뭐 총을 뭐 챙기는 사람, 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이게 되게 정신없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다 여러 곳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딱 되게 부대로서의 정렬되고 뭐 이렇게 뭐랄까 단결된 이런 느낌보다는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포착하고 싶었던 순간은 딱 그 준비할 때 활기차고 뭔가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들의 일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조합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뒤에 여자분이 있는 거 맞아요? 네, 여자분이 있어요. 뒤에 제가 확대한 그림들이 좀 잘라놓은 부분 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옷도 다 다양하게 입고 있고. 그러네요. 민병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안에서도 각자 사람들의 나의 최고의 옷일 수도 있고, 뭐, 이 그림을 주문했을 때 하나하나 사실 따로따로 사람을 그려서 스케치를 해오거나 해서 조합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한꺼번에 저렇게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좋은 옷 입고 이제 화가를 만났겠죠? 그러네요. 모자도 다 그 약간 철 이렇게 투구 같은 거 쓰신 분들도 다 다르고 모자도 다 달라요. 맞아요. 옷도 신기하다. 색깔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 다르고 여자분은 뭐 또 그 안에 준비하는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도 있고 근데 보면 묘사한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네요. 얼굴 살짝 뭉개서 그린 사람도 있고 표정들도 그러네요. 재밌다. 네, 생김도 정말 다 다르고 표정도 다 다르고 또 있어요. 부분샷이. 되게 왼쪽 구석에 보면 좀 키가 작은 그런 예전 이런 그림에 보면 그 난쟁이 서커스를 하시는 분이나 약간 그런 분들도 한 분씩 꼭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강아지도 있다?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이쪽으로 안 넣으려고 그러다가 강아지도 있는데 강아지도 굉장히 자유로운 포즈로 그러네요. 있죠. 네. 본인이 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건가 싶은데 진짜 이거 조수들이 있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야경꾼들 그림을 보셨고 이 그림은 어떨까요?
프란스 바닌 코크 대장의 민병대가 이 그림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런 그림을 줬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우울해 보여. 내 그림은 왜 귀신같이 이렇게 그리다 말았어. 막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난 왜 완전 옆모습만 나왔어. 나 왜 뒤에 있어. 막.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타일대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그림을 그렸지만 약간 이제 주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다 그림 맡기기 좀 약간 그림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난 내 얼굴이 잘 나오고 싶은데. 그렇지. 사진 볼 때 자기만 잘 나오면 되죠. 단체 사진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만 보잖아요. 단체 사진은. 맞아요. 전체 얼굴이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주문이 조금 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프로는 또 그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인데 약간 예술가신 거죠. 앤디 워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렇게 작품들 보다 보면 진짜 지금까지 대가로 남은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진짜 지 것만 했는데 완전 천재.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를 못 얻거나 죽고 나서 되게 이게 미술 사적으로 이 사람의 의미가 크다. 맞아. 이런 사람. 아니면은 엄청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막 그 노련한 사업가의 역량을 가진 사람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으나 이 자화상은 느낌이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네. 옷도 보면 좀 빠지고 옷도 좀 찢어진 허른 부분도 보이고 좀 남루해졌어요. 불쌍하다는 걸로 어필해 보려는 계획이었나? 이건 52년도의 자화상인데요. 그 전에, 그 10년 전에, 42년에 와이프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10년간의 세월이 어땠냐면은, 그 부인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불안했던 거예요. 되게 약한 이 아이를 내가 낳아놓고 혼자 두고 가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을 수 있죠. 네. 근데 막 돈을 저렇게 펑펑 써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유산 상속자를 아들로 정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안 했구나. 왜 안 했나 했어요. 재혼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까지 한 것 같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어쨌든 키우긴 키워야 되니까 유모를 집에 들였죠. 네. 유모와 이제 사이가 좋아졌죠. 네. 근데 이제 그 유모는 뭐 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고 싶었겠죠. 네. 안주인이 되고 싶은데 이 남자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사정을 유모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말을 해야지. 어쨌든 안 했잖아요. 네.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모가 고발을 합니다. 이 남자를. 결혼지연죄. 어이? 결혼지연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혼인빙자 가능 같은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 북유럽 여기가 카톨릭도 되게 강했는데 신교가 막 들어와서 네. 두 개가 다 있던 때예요. 렘브란트의 원래 친가 쪽은 신교고 어머니는 독실한 카톨릭이고 그러니까 양쪽 종교를 다 경험하면서 이 사람도 뭐 그게 없지는 않은데 그건 그거고 이제 사랑을 한 거고 근데 세상은 신교는 사실 더 청교도적인 엄격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카톨릭도 뭐 엄격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이런 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자가 고발까지 하니까 명성에도 금이 가고 별로 안 좋은 시선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로서의 주문을 받는 부분도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돈이 점점 없어지죠. 돈을 막 쓰고. 근데 그때 또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산 거예요. 돈을 다 주고 산 게 아니라 일부를 주고 나는 이 정도로 계속 화가로서 할 수 있으니까 신용으로 이제 샀겠죠. 근데 그림 주문이 점점 안 들어오잖아요. 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죠. 영끌하셨나요? 그러네요. 영끌족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뭐 파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게 살지만 본인은 그림은 또 그림 예술가니까. 이것도 자화상이에요? 네, 자화상이에요. 50세쯤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집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여복이 있어요. 매력 있나 보다. 몰라요. 이게 하녀였던 네.
이름이 뭐더라? 핸드리키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랑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이제 딸을 하나 또 낳아주고 원래 그 아들도 잘 키워주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남자를 돌봐주고 그러면서 파산해서 이제 일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럴 때 그 한현대 그 시대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을 한대요. 여자가. 그건 네덜란드에서 가능했겠다. 그런가 봐요. 네. 그때면은 그러네요. 그때 미국의 그쪽 뉴암스텔담이 그 시대겠네. 그 영국이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그 북미 대륙에 열심히 진출해가지고 아까 모피상도 나왔잖아요. 모피 무역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상인으로 유명했던 게 네덜란드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일 잘 나가던 상인의 집단이 네덜란드 집단이고 그래서 뭐 투자를 했던지 뭐 아니면 그걸 투자를 모아서 이렇게 펀딩을 했든지 뭐 그런 걸 하셨나 봐요. 1654년 정도 17세기 중반이 딱 그런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했다는 거는 회사를 설립하고 렘브란트를 고용해서 그림을 팔아주고 이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림 관련된 회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 사업가 마인드였네요. 네.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한여가 뭐 자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네네. 진짜 사업가 마인드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뭐 또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잘 만났구나. 그럼 이 그림은 그 50대의 자화상인 거예요? 이게 55년이니까요. 55년이면 49세 정도. 그러네요. 네. 그 50 들어갈 때의 자화상이네. 얼굴이 좀 늙기도 늙었고 모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 해줬어. 남루에 네. 돈 없음. 아까의 그 부유함과 되게 비교되게 표정도 코스프레 아니죠? 코스프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본인을 제욱시스로 분장한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욱시스가 사람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겠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되게 전설적인 화가. 우리로 치면 솔거. 뭘 그렸대더라. 포도를 그렸대나 뭘 그렸는데 새가 날라서 먹으려고 하다가 뭐 부딪혔다. 그러니까 우리 솔거 새가 앉으려고 하다가 부딪혔다. 그런 정도의 엄청난 신적인 화가 자신을 마치 그런 화가인 것처럼 분장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디테일하게 이 막 늙은 얼굴을 그려놨죠. 근데 이 제욱시스라는 화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살짝 사람 이미지가 보이긴 보여요. 맞아요. 저게 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도 그 노파일 것 같은데 제욱시스가 되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되게 못생기고 늙은 노파가 찾아와서 나를 되게 예쁘게 그려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려주긴 그려주는데 그리는데 이 제욱시스가 웃음이 빵 터졌나 봐요. 못됐어. 그 웃음이 너무 터져서 막 웃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대요. 와. 진짜. 저승사자였네, 저 할머니. 어머! 소름 끼쳤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내가 널 데려갈게. 때가 됐어. 이러면서. 하여튼 그 모습을 자기로 변신하여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제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되게 디테일하죠? 네. 이 그림은 어디서 본 것 같아. 렘브란트 그림은 다 유명해요, 사실. 제가 지금 갖고 온 것들 다 유명하고 그 이상의 더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때예요. 표정이 좀 다르죠. 네.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이때 이제 유대인 마을 에서 좀 지냈나 봐요. 유대인촌이 좀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냈던 곳이 유대인촌이라고 하는데 네.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고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더 되게 빈곤하고 되게 좀 그 유대인촌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남루했구나. 네,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보네. 네, 먹고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제빵집 아들로 태어났으나 그 빵 한 덩이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림을 계속 그렸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이 그 위대한
막 귀족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하려 했던 그 화가였던 걸 모르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대충 뭐 그냥 전업화가 하나 있으니까 아무나 아무 말 한마디 붙여본 거겠지. 뭐 시장에서 이런 말 들었는데 너는 그게 말이 믿기냐? 막 이런 대화가 주고받을 정도로 아무도 잘 모르는. 근데 그 와중에 그림이 저렇게 훌륭하다는 거죠. 네. 재능은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 많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삶의 흐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그 고점이 일찍 왔고 그 순환에 따라서 또 저점이 온 건데 그 와중에 되게 삶에 뭐 좌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그림 그리는 일을 지속했다라는 거. 네, 그냥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습을 저게 좀 약간 비화를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또 다른 그림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성인의 철학자의 네네. 그림 같은 거 그게 20대에 그린 건데 그런 셈 치면 좀 그래도 범인은 아니었다. 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모자 있잖아요. 저런 모자 앞서서도 나왔던 저런 모자 되게 비싸대요. 아 그래요? 이거는 과거의 걸 상상해서 그렸는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그 전부터 초반에 쓰던 막 큰 그런 모자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비싼 소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진짜 이제 화가의 모습으로 붓과 파레트를 들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자화상이에요. 맞아요. 두 개의 원이 있는 자화상. 이게 55세. 이건 이제 누군가의 그림을 그려준 건가요? 이게 주문받아 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직은 그나마 괜찮았나 봅니다. 55세까지 좀 괜찮았고 58세에 그 헌신적이었던 하녀였던 두 번째 와이프 그분이 또 사망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 더 좀 기울어 가는 것 같고 요 그림 그릴 때는 그 부인이 돌아가신 후인 거죠. 이게 제목이 유대인 신부거든요. 유대인 마을에 살면서 그분들의 삶을 또 연구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그 자기 부인을 생각하며 그린 부부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거래요. 결혼식 날. 저런 옷이나 저런 것들 연구하고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고흐가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친구는 그 미술관을 다 돌고 올 때까지 이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 그림 앞에서 2주만 그냥 계속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수명 10년을 내어주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본 걸까? 고흐는? 고흐가 채우지 못했던 뭔가 아쉬운 그러니까. 부분이 이 그림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냥 그 따뜻한 가족의 혹은 아름다운 여인? 네, 이게 이제 더 지나서의 자화상이죠. 아,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다. 네, 되게 늙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모자는 산타 할아버지 모자 같은. 자글자글한 물감을 그냥 얹는 방식으로 그대로 주름이나 늙은 피부, 이렇게 건조해진 피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눈빛도. 근데 눈빛이 되게 고통에 쩔은 표정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에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건 이제 성서 이야기고요. 삶이 힘들어지고 원래도 이제 종교적인 개념이 있지만 성서 이야기들을 나중에 많이 그려요. 69년도에 이분이 사망을 하시는데 그 해에 그린 그림이고 고흐의 렘브란트의 마지막 미완성작이라고 하거든요. 아, 미완성작이에요? 근데 모르죠? 그분은 완성을 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뭐 다 아닌 건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본인 그 전에 왜 사스키아와 함께 왜 탕자 생활을 하는 그림을 자기 모습을 그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정말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꼭 뭐 삶이 어디로라기보다 정말 근원적인 어딘가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는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뭐 이렇게 막 축제를 파티를 열어주는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뒷얘기를 그린 게 아니라 정말 남루에서 딱 돌아온 그 순간 한쪽 신발은 벗겨지고 옷은 다 나있고 그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버지죠. 근데 뒤에 다음 그림에 아마 부분이 있고요. 이거 보면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겠죠. 좀 더 딱딱하게 엄격한 표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저 어둠 속에 숨겨진 사람들은 불안하고 경계하는 눈빛이기도 하고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네. 그 유대인촌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지내고 혼자 아사했다고 네? 와, 그 전해지는데 극적 대비다. 그쵸? 태어날 때 시작과 뚜레쥬르 끝이 사장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인생 총량의 법칙이 그러니까 그냥 순환의 원리에 따라 그냥 모든 정점 위와 아래를 다 찍은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이 사람의 이 자화상 속의 본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과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정말 그림을 그리면서 대작을 남긴 거가 매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건 충실하게 자기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이게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그림이 저렇게 훌륭한 걸 보면 음식이 좀 있고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있었으면 더 오래 살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봤던 그 자화상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이 다 돌아가시던 해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이분은 경제 이쪽으로는 거의 그 개념이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 투자도 그냥 막 네덜란드 사람들 투자하고 막 나는 돈 벌 거니까 빚내서 그냥 일단 집을 사. 그럼 이 집이 네 집이 돼. 그런 거에. 예. 예술적 재능은 확실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사실 그런 게 더 발달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사업가집 안에 사업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었다기보다는 예술적 재능이 강했고 그런 것 그쪽으로. 같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그 사업가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자신의 재능을 돈 버는데 조금 포커스 썼을 약간만 텐데. 바꿔도 예. 그러니까요. 잘만 그려줬어도 네. 정면만 그려줬어도 네. 정면만 맞아요. 그렇지. 눈동자만 이쪽을 봤어도 맞아. 눈만 마주쳤어도.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취하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 있을 때는 그나마 받쳐주는 거고 그게 맞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예술가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뭐 다 돌아가면 되는 좋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차르트도 와이프를 다르게 만났다면 그렇죠.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나마 먹고 사는 게 덜 힘들었을 수도 있다. 맞아요. 거기는 와이프가 탕진을 했나요? 아니요. 같이 모차르트도 탕진했죠. 같이 했죠. 같이 했나요? 거기는 부부가 그냥 네. 합작을 해서. 네. 뭐 기분 철없는 부부 같이. 맞아요. 기분 좋게 썼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쓸 땐 기분 좋게 쓰고. 근데 저는 이거 전체를 다 보니까 네. 뭐 마지막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를 뭐 감히 누가 하겠냐마는 그렇게 봤을 때 안타까울 수는 있어도 매 순간을 즐긴 사람, 그러니까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걸 다 아는 사람. 많이 가져도 왜 못 쓰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을 때 누리고 없을 땐 또 없는 대로 누리는 이상하지만.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한번 정점을 보고 내려간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했던 사람이 고통스러울까 하면은 렘브란트가 훨씬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달관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그의 내면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범인은 일단 아니고 좀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목숨 걸고 하는 그 작업이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걸 버틸 수 있었겠다. 네. 덕분에 굉장히 훌륭한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겠구나. 네. 해서 살펴보면서 이 작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크 뭐 이런 건 모르겠고 네. 뒤에 고흐한테 영향 줬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같은 그런 네덜란드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아까 유대인 신부를 그렸던 시기도 되게 힘들 때인데 고흐도 항상 힘들었잖아요.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죠. 그런 공감도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이름만 알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화가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자화상을 많이 봐서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야경꾼 민병대 네. 그림이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상상 한번 기피디님한테 저 던져볼까요? 굉장히 큰 그림인가 보구나. 벽을 하나를 다 채우는 보통 전시관에. 어떻게 저렇게 정말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르세 사람 있어요. 사이즈 비슷하게 다들 그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 비슷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르세 미술관 한쪽 벽면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를 다 채웠으니까 사람보다 좀 더 컸던 것도 같아요. 한 사람이 네. 실제 사람보다 컸나요? 네, 컸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음. 너무 거대해서 깜짝 놀랐던 이걸 어떻게 그렸지?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공중부양해서. 납니다. 네. 네. 아, 쓸데없는 사다리 뭐 소리였고요. 썼겠죠. 네네네.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기린쌤의 위쪽 수다 감사합니다. 늘.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황송합니다. 지금 눈 커지는 거 다 잡혔어. 아, 그래요? 눈이 좀 크다고 안과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하다며. 또 쓸데없는 말로. 예. 이렇게 렘브란트를 만나보고 우리는 갑니다. 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예. 오늘 미적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